휴대폰깡 행위로 실형을 받으시고 막 출소하신 분이 다시 휴대폰깡 행위로 기소가 된 사안이었습니다. 사실상 상당한 선입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는데 제가 이 사건 기록을 보니까 IMEI 복제 리스트라는 이 통신사 제공 자료가 엄격한 기술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리스트와 피고인들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유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였고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무죄 판단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증거 기록을 면밀히 분석해서 범죄의 입증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무죄를 다퉈볼 필요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집 변호사의 이광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휴대폰깡과 관련된 형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깡이라는 것은 휴대폰을 통신사의 대리점으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할부로 구매를 해서 단말기를 받게 되면 그 받은 단말기를 즉시 처분해서 급전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즉 나중에 할부 요금을 천천히 나눠서 내다 하더라도 지금 교부받은 휴대폰 단말기, 비싼 경우에는 200만 원을 넘기는 이 휴대폰 단말기를 바로 처분해서 그 처분 대가를 마련해서 이것을 급전 마련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엄격한 법리를 따지면 개인이 자신의 목적만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실무적으로는 개인이 순전하게 자기 개인의 목적으로 이렇게 휴대폰깡을 하는 거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아직 여기까지는 처벌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소위 말하는 폰탱크 업자 혹은 이제 휴대폰깡 업자가 전문적으로 고객의 휴대폰깡을 도와주거나 권유하거나 알선해서 전문적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무거운 형사처벌이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깡의 형사적 처벌에 대해서 간략하게 연역을 말씀드리면 10년 전에는 딱히 휴대폰깡을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휴대폰깡의 본질은 단말기를 할부로 구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신사는 할부로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는 조건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이 통신사가 정한 이 조건에 만족이 돼서 단말기를 할부로 구매한 뒤 이 단말기를 바로 처분해서 약간의 도를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딱히 이러한 행위를 불법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4년 10월에 개정이 되고 2015년 4월부터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32조의 4 제1항은 이와 같은 휴대폰깡을 목적으로 하는 개통을 권유하거나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결국 2015년부터 소위 말하는 폰탱크 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검찰이 기소를 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외에도 사기죄로 기소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이 휴대폰깡 사건의 상당수를 변호해 왔는데 의뢰인들께서 이 사기죄의 적용을 받는 것을 의아해하거나 혹은 견디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기죄 덕분에 형량이 무거워지는 것도 있겠지만 본인들 스스로 누구를 속이거나 누구를 기망을 해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기꾼들처럼 돈을 편취한 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과거에는 스마트폰 단말기 가격이 100만 원대였다면 지금은 그 단말기 가격이 200만 원 혹은 그 이상 되는 고가의 단말기가 나오고 범죄 일람표에는 이 단말기의 가격이 편취 금액으로 나열돼서 그 누적된 금액을 사기죄 편취 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의뢰인들께서는 더더욱 사기죄의 적용을 심적으로 좀 수용하기 힘든 경우가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2015년부터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을 근거로 휴대폰깡을 처벌하면서 사기죄를 적용시킨 논리는 이렇습니다. 통신사가 휴대폰깡을 목적으로 한 개통이라는 점을 알았다면 결코 그 개통 신청을 받아들여서 단말기를 내주지 않았을 거라는 사실에 전제를 하는 것입니다. 휴대폰깡이라는 목적을 숨기고 통신사에 개통 신청을 하고 통신사로부터 단말기를 받았기 때문에 통신사를 기망해서 단말기를 교부받은 행위를 사기로 보는 것입니다. 즉 단말기 편취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변호사분들이 법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까지 법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러한 휴대폰깡 행위가 통신사를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은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법원의 판단과는 좀 다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원은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판단과는 다른 제 주장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과거의 변론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기죄 피해자가 기망으로 인해서 착오에 빠져서 어떠한 재물을 내주어야 되는데, 휴대폰 깡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즉, 통신사가 단말기를 내주는 것이 아니라 통신사는 이미 단말기를 대리점에 판매를 해서 대리점이 단말기를 가지고 있고 소유 점유하고 있고, 이 대리점은 판매자 업주나 혹은 그 밖에 개통 신청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휴대폰 깡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알고 이 단말기를 내어 주었기 때문에 착오로 인한 교부행위가 아니고,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제가 과거에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법원과 검찰은 단말기가 설령 대리점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통신사는 소유권 유보부 매매로 판매한 거기 때문에 여전히 대리점이 아니라 통신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통신사를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다소 치열한 법리 다툼을 통해서 법원의 이러한 태도는 최근에 변경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담당했던 소송에서 이제 사기죄 무죄를 다투면서 법원은 과거에 엄격하게 항상 소유권 유보부 매매로 단말기의 소유권이 통신사에 있다고 보았는데, 판례를 약간 변경을 해서 대리점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점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대리점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말기의 할부 판매를 승인해 준 것은 통신사이기 때문에 통신사를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는 여전히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다만 과거하고 다르게 이 처분 행위를, 단말기를 내어주는 행위가 아니라 단말기의 할부 판매를 통신사가 승인해주는 행위를 이 사기죄 구성요건으로서의 처분 행위로 본 것입니다. 말이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요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콘테크, 휴대폰 깡 행위에 대해서 법원은 여전히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점은 이러한 법원의 태도가 계속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휴대폰 깡 사건에서 어떻게 양형에게 유리한 변론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혹은 전부의 무죄를 다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휴대폰 깡 사건을 상당히 담당해 왔는데 여기서 제 경험에 비추어 중요한 몇 가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기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통신사를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이기 때문에 검찰이 공소장에 적힌 편취금액보다 통신사의 실질적인 피해액이 훨씬 더 작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양형의 긍정적인 반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편취금액은 단말기 한 대당 많게는 200만 원 혹은 그 이상으로 적히기는 하지만 통신사가 실제 피해를 입은 금액은 그 편취금액보다는 훨씬 더 작습니다. 휴대폰 깡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조회가 있는데, 이 사실조회를 통해서 통신사가 실제 입은 피해 금액을 법원에 적절하게 보여줌으로써 양형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범죄 일람표의 내역 중에 실제 피고인의 범행과 무관한 것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범죄 일람표는 작게는 수십 개, 많게는 수백 개가 넘어가기도 하는데, 수사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범죄 일람표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범죄 일람표의 내역이 완전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 기록과 실제 피고인의 행위를 면밀히 분석해서 특정 피고인의 휴대폰 깡과 무관한 범죄 일람표 내역을 제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범행 기간을 특정을 해서 범죄 일람표를 만들었다면 자신이 행한 기간과 다른 기간에 발생된 단말기 개통 내역은 자신의 범행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수사관이 통신사로부터 사실조회를 하고 이렇게 사실조회로서 받은 자료를 그대로 범죄 일람표를 옮기는 과정에서 상당한 허점이 있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휴대폰 깡으로 도저히 볼 수 없는 단말기 가격이 0원이거나 단말기 가격이 수십만 원에 불과한 개통 내역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이러한 내역은 당연히 휴대폰 깡 내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맡은 사건을 보면 대리점 업주가 휴대폰 깡으로 기소를 당했는데, 대리점 업주가 담당하지 않았던 통신사의 개통 내역이 그 공소장 범죄 일람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판매점하고 다르게 대리점은 특정 통신사와만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 특정 통신사와만 거래를 한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손쉽게 다른 통신사의 거래 내역을 범죄 일람표에서 모두 삭제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휴대폰 깡 행위 자체를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복잡하게 적힌 범죄 일람표 내역 전부가 특정 피고인에 대한 범행을 엄격하게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 기록과 그 범죄 일람표를 면밀히 분석해서 비교 검증을 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삭제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종적으로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범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경우도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통신사가 일방적으로 제공한 자료만을 가지고 그 자료를 토대로 수사가 이루어진 경우라든지 혹은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장부만을 가지고 수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휴대폰 깡 행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경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진주지원에서 몇 년 전에 실제 담당했던 사건을 토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주지원에 10번도 더 넘게 가면서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깡 행위로 실형을 받으시고 막 출소하신 분이 다시 휴대폰 깡 행위로 기소가 된 사안이었습니다. 사실상 상당한 선입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통신사로부터 IMEI 복제 리스트라는 자료를 받아서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리스트가 진실되다는 전제 하에서 피고인이 될 공범들의 자백을 받아낼 수 있었고 따라서 검찰은 무리 없이 기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사건 기록을 보니까 IMEI 복제 리스트라는 이 통신사 제공 자료가 엄격한 기술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리스트와 피고인들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유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였고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통신사 직원을 증인으로 부르거나 이 리스트를 제공한 업체에 사실조회를 하기도 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무죄 판단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증거 기록을 면밀히 분석해서 범죄의 입증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무죄를 다퉈볼 필요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넷째, 이 휴대폰 깡 사건에서는 주범 외에 공범들이 같이 기소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범들의 행위에 대한 입증은 관련자들의 진술이라든지 정황 증거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관련자들의 진술을 적절히 탄핵해서 공범들이 휴대폰 깡이라는 사정을 몰랐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다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도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도 제가 실제 담당하였던 사건을 토대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월지원에서 제가 맡았던 사건인데 1심에서 저는 주범 판매점 업자와 거래한 대리점 업주들의 변론을 맡았습니다. 이때 제 의뢰인들이 주범인 판매점 업주와 거래를 했지만 휴대폰 깡을 목적으로 한 영업을 한다는 점을 몰랐다는 점을 증인신문 등을 통해서 법원에 소명할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이 3명 모두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덧붙여 드리고 싶은 말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이 휴대폰 깡 행위는 상당히 무겁게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혹시 폰테크와 조금이라도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거나 혹은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면 그러한 행위가 법률적인 측면에 비추어 봐서 문제가 없는지를 꼼꼼하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휴대폰 깡으로 인해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신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하시고 증거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가장 유리한 양형 주장과 필요한 경우에는 유무죄 주장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옆집 변호사는 휴대폰 깡과 관련된 형사 문제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 모든 분들께 최적의 자문과 변론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옆집 변호사의 이광석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